자,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자, 중2-1 국어 지약사 2-1에 있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받침 발음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의와 예 발음에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발음이 유사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말에 표기법을 묻는 문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받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는 실제로 7가지의 받침으로만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 7가지에 해당되는 받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받침으로 발음이 되는지, 그리고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질 때 받침의 발음이 그대로 발음되거나 혹은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와 예의 적절한 발음을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문의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1번을 보면은 우리가 왜 정확한 발음을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로를 대구로로 발음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발음이 왜 필요한지를 밑에 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을 왜 해야 되느냐? 의의는 밑에 있는 두 가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 발음대로 발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표준 발음을 하기 위해서 표준 발음법이라는 걸 제정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공자와 기역의 발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 발음하는, 잘못되게 발음되는 것들이 사례들이 있는데요. 공자, 기역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발음이죠. 된소리 되거나 기역 이렇게 발음되는 건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공자, 기역이 맞는 발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와 예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 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예 발음 같은 경우에는 예는 표기 그대로, 원래 소리 그대로 예로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에로 발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와 레를 제외하고 나서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계산, 개폐, 밀폐, 통계, 은혜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그 예의 발음이 계산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되죠. 마찬가지 개폐, 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레 이외의 경우에 이렇게 에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는 거지, 예와 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로만 발음하지 에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 발음이 있는데요. 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표기 그대로, 원칙적으로는 은을 그대로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 발음이 초성의 자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 글씨로 문의가 있죠. 자, 문의 같은 경우에는 문의 이 발음까지 허용해서 받침의 이 의의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사례 한이 바람 희미하다도 하니에서 니를 이 발음으로 하니 이렇게 발음하죠. 희미하다도 마찬가지로 첫 음절에 있는 희는 이로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첫 글자 이외의 의 같은 경우에는 이로 발음하는 것 허용해서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발음이 다 됩니다. 그래서 주의 두 가지 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글자 이외의 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로 발음을 허용해서 주의 두 가지 다 발음이 허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의 같은 경우에는 의뿐만 아니라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 같은 게 밑에 사례로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표기 그대로 나의 꿈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조사에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나의 꿈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활동을 통해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발음에 관련된 사례가 세 가지가 있죠. 시계와 해성과 예절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두 가지 시계와 해성 같은 경우에는 예래 이외의 예이기 때문에 예래 이외의 예는 에도 발음이 허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예래 두 가지가 다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예절 같은 경우에는 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래 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에가 허용되지 않고 예로만 발음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있는 의 발음의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첫 음절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표기 그대로 의로 발음합니다. 다른 발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는 토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의 의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이 발음이 허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토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세 번째는 문의 같은 경우에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로 발음하지 않고 이로 발음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의 이렇게 이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표가 밑에 3번에 있는데요. 자, 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와 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예로만 발음한다. 예레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예에 두 가지 발음이 된다. 자, 의 같은 경우에는 첫 음절에 있는 의로만 발음한다. 그 다음에 첫 음절이 아닌 의 같은 경우에는 의와 이 두 가지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 소리를 가진 경우에는 이로 발음한다. 조사 의에 쓰인 경우에는 의와 에로 발음한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예와 의가 들어간 사례로 계몽주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발음 전체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몽주의에서 첫 음절에 있는 개 같은 경우에는 예래에 해당되는 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와 에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절에 있는 계몽주의의 네 번째 음절의 의는 첫 음절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와 이가 다 발음이 허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절에 조사의가 있는데 조사의 같은 경우에는 의와 에가 발음이 되기 때문에 계몽주의의 계몽주의에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절에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 첫 음절에 있는 의가 첫 음절이기 때문에 오로지 의로만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음절의 의는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의와 이가 되죠. 그래서 의도 되고 이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쪽에 받침의 발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받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국어에서는 7가지의 받침으로만 발음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자, 받침에서 디귿부터 히읗까지 이 6개의 자음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디귿으로만 발음한다. 그래서 돋보기, 윷, 낫, 밭, 히읗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디귿으로 받침이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이 디귿을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받침의 발음이 바뀌는 것들의 사례가 이번에도 있는데요. 부엌과 같은 단어와 창밖에 있죠. 자, 부엌의 기역 받침은 기역으로, 창밖의 쌍기역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발음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발음되게 되는데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5쪽 맨 밑에 있는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규정표입니다. 그래서 8항부터 23항까지 설명이 있는데요. 8항 같은 경우에는 받침 소리로 7개의 자음만을 발음한다. 그래서 이 7가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입니다. 흔히 가나다라 물방울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받침 소리 7가지, 대표음 7가지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9항에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이 대표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뭐 쌍기역, 뭐 키역, 시읒, 쌍시옷, 지읒, 티읒, 피읍 같은 경우에는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항 같은 경우에는 기역, 디귿, 비읍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역, 디귿, 비읍 그 다음에 시읒, 지읒까지 이런 소리들이 올 때는 뒤에 있는 소리가 된 소리, 쌍기역, 쌍디귿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된다는 게 23항의 된 소리 되기의 규칙입니다. 자, 여기는 8항, 9항, 23항의 내용들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보고 밑에 있는 이제 겹받침에 관련된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에는 겹받침이 11가지가 있는데요. 겹받침이라고 하는 거는 받침에 자음이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음 2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겹받침은 2번에 있는 표를 보면은 11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1가지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자음으로 받침이 나는 겹받침이 있고요. 뒤에 있는 자음이 소리가 나는 겹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가 되는 걸 일일이 다 외우려면 굉장히 잘 외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앞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 아니라 뒷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 3가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 3가지를 외워주시고 나머지 겹받침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앞자음이 소리 난다. 그리고 이 3가지는 그냥 뒷자음이 소리 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국어에서는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어를 활용해서 표현할 때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예외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예외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쪽에 있는 걸 보면 지금 예외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이 예외가 있는데요. 자, 리을 기역은 앞에 있는 표처럼 기본적으로는 뒷자음이 소리가 나는 겹받침입니다. 흑과 같은 단어들을 보면은 흑이 리을 기역 받침이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그런 식으로 뒷자음이 소리 나는 게 원칙이지만 용언이 활용될 때 기역이라는 어미가 어미가 뒤따라오게 될 때는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박다와 밝게가 있는데요. 박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의 단어이고요. 자, 근데 리을 기역 받침 뒤에 디귿이 왔죠? 기역이 온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냥 원래 그대로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뒷자음인 기역으로. 하지만 밝게와 같은 사례를 보면 자, 용언이면서 뒤에 기역이 왔죠? 개라고 하는 말의 기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예외적으로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의 예외를 밑에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리을 비읍은 기본적으로 앞자음이 소리가 나는 겹받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을로 소리가 나지만 뒷자음인 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인 단어는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동사 밥다 중에서 밥자 다음에 자음이 왔을 때는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뒷자음인 비읍으로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넙죽하다, 넙둥물다, 넙적하다와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도 리을 비읍을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뒷자음인 비읍으로. 자, 특히나 넙죽하다와 넙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왔지만 서술형 문제로 발음 전체를 다 쓰라라는 문제들도 되게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넙죽하다는 넙죽하다 해서 된소리, 거센소리 나는 발음까지 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넙적하다도 마찬가지로 넙적하다, 된소리, 거센소리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8쪽에 보면은 자, 받침의 발음이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이 왔을 때 그대로 발음되는지 아니면 대표는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숲애와 숲안이란 표현이 있죠. 근데 숲애는 우리가 발음할 때 숲애, 숲안 같은 경우에는 숲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발음을 할까를 생각했을 때 뒤에 오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 의미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숲애에서 애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죠. 조사 애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 의미가 없는 말이 왔을 때는
받침의 발음을 그대로 발음해서 숲해가 됩니다. 숲안 같은 경우에는 안이 insid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표문으로 바뀌어서 숲한이 아니라 숲안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있을 때는 대표문을 발음한다. 실질적 의미가 없을 때는 받침의 발음을 그대로 발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내려와서 발음이 유사한데 표기가 혼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안 돼라는 표현이 있죠. 안 돼에서 돼 같은 경우에는 안 돼, 되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표의 오른쪽에 있는 안 돼에서 오에와 같은 오른쪽 표현이 옳은 표기이고 왼쪽에 있는 안 돼 같은 경우에는 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안 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쪽에 있는 2번의 사례를 보면 다음 일요일에 배요 같은 경우에도 배다라는 말을 활용할 때 우리가 배어라고 활용하기 때문에 자, 배요 같은 경우는 배어요의 줄임말이 배요죠. 그렇기 때문에 오에가 쓰인 배요가 올바른 표기이지 문제에 있는 배요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래서 오에가 쓰인 배요가 올바른 표기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는 메뉴판에서 잘못된 표기들을 찾는 것들인데요. 김치찌개, 육개장, 떡볶이, 갈치조림들이 있는데요.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육개장이 맞고 떡볶이, 갈치조림은 졸임이 아니라 조림이죠. 자,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내신형 기출문제를 통해서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겹받침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달리 분류되는 것. 그래서 자 그러면은 2-1 단원 정확한 발음과 표기 내신형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형 문제에서 겹받침 문제가 특히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겹받침에 앞에 소리가 나는 게 있고 뒤에가 소리 나는 게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읽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자, 리을 기억은 기본적으로 뒤에 자음이 소리가 나는 겹받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자음이 소리가 나고요. 자, 박다 같은 경우에도 리을 기억이기 때문에 뒷자음이 소리가 나죠. 자, 밥다. 자, 리을 비읍은 원칙적으로 앞에 자음으로 소리가 나지만 밥자 다음에 자음이 왔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뒷자음이 소리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밥다는 뒷자음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1, 2, 3번 전부 다 뒷자음이 소리가 나죠. 자, 4번 짭다. 리을 비읍인데 리을 비읍은 기본적으로 앞자음이 소리가 나는 받침입니다. 그래서 앞자음이고요. 5번 넙축하다. 자, 리을 비읍은 앞자음이 소리가 나는 받침이지만 밥자와 더불어서 넙축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이거는 뒷자음이 소리가 나는 받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뒷자음이 소리가 나는 겹받침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겹받침,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받고 같은 경우는 리을 기억 겹받치면서 뒤에 기억이라고 하는 어미가 왔죠. 리을 기억이 왔을 때는 기억이 왔을 때는 리을 기억이 기억이 아니라 리을로 소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밝고라고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발음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밟아, 설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밟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리을 비읍 다음번에 뒤에 초성이 자음이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비읍의 뒷자음인 비읍이 그대로 넘어가서 밟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다 같은 경우에도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앞자음이 소리 나기 때문에 설다가 맞죠. 그럼 4번 읽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억이면서 뒤에 기억 어미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 뒷자음이 소리가 납니다. 자, 5번 넓적한 같은 경우에는 자,
넓적하다, 넓둥글다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뒤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넓적한이 맞죠. 그래서 잘못된 발음은 1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단원에 있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자, 중2-1 국어 지학사 2-2단원에 있는 쓴 글을 돌아보며 라는 지문의 내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고쳐쓰기 관련된 단원인데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이 두 개가 있는데 본문을 읽고 실제로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고쳐쓰기 자체에 대해서 원리를 묻는 문제들, 그래서 고쳐쓰기에는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고쳐쓰기에 해당되는 원리, 방법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쳐쓰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글을 써야 하는데 그 올바른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으니까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난 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글의 주제와 그 글의 중심 내용들을 묻는 세부적인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페이지에서는 활동 처음에 1번에 있는 걸 보면 진이가 글을 고쳐 쓰려는 까닭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고쳐쓰기를 왜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글을 고쳐 쓰려는 까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적이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쳐 쓰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쳐 쓰기를 한다. 이런 목적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글을 고쳐 쓰기를 하는 목적을 묻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글쓰기 과정이 5단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글쓰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글을 쓸 때 무턱대고 글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 주제를 뭐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글의 주제를 생각하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겠다라는 목적과 주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글의 계획을 세웠으면 이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 글에 들어갈 내용들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글에 들어갈 내용들을 만들어보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글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생성해보고 글감들을 찾아봤으면 생성한 내용들을 어떤 순서들을 배치해서 글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라고 내용의 기호를 작성하고 내용을 구성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성할지까지 생각을 했으면 실제로 그 개요대로 글을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글쓰기 과정의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구성한 내용들을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글의 초안을 네 번째 단계에서 작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썼던 글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썼던 계획대로 썼는지 글의 개요대로 썼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5단계에서는 개요와 계획대로 글을 썼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단계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 과정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문 두 가지를 고쳐 쓰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지문들을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이가 쓴 글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글인데요. 일단 제목이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을 읽어보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주제와 관련 없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고쳐 써야겠죠.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까닭이 더 주제와 관련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 있는 제목으로 공부해야 하는 까닭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문단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좋은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안정적인 직장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 자,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내용상 연결되지 않죠. 그리고 뒤에 문장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문단의 중심적인 내용과 공자, 맹자의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이와 틀리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의미로 써야겠죠. 그래서 틀리다라고 하는 건 정답이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르다가 활용된 다르지라고 고쳐 써야 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삭제해야 되는 문장, 그 다음에 부적절한 어휘, 이 두 가지 고쳐 써야 되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문단을 보면 첫 번째 줄에서 공부에 따른 대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대가라고 하는 단어는 시옷 받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대가라고 쓰는 게 올바른 표기죠. 그래서 표기법상 잘못된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대가라고 고쳐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보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자, 공부에 의욕이 떨어진 까닭을 생각해 봤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성적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의욕이 떨어진 것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건 문맥상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을 고쳐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떨어진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 성적이 올라서 휴대전화를 바꿀 수 있어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쳐 써야 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문단에서는 대가라고 하는 단어를 대가로 고쳐 써야 한다. 그리고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문장들을 고쳐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문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좀처럼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좀처럼 모른다는 좀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간에서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와 호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가 아니라 좀처럼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와 같은 부정문으로 바꿔서 써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처럼 알지 못한다, 좀처럼 알 수 없다 라고 고쳐 쓰거나 혹은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좀처럼이란 단어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처럼을 삭제하거나 모른다를 알 수 없다로 바꿔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 자, 이게 이 글의 공부하는 까닭의 가장 큰 의미죠.
공부하는 까닭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다. 이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이유고 주제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특히 마지막 문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지문에 고쳐쓰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내려와서 고쳐쓰기에는 세 가지 수준의 고쳐쓰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수준의 고쳐쓰기 중에 첫 번째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가 있고, 두 번째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 세 번째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쪽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박스를 보면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 훑어있고 목적을 확인한다. 두 번째, 주제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인지 검토한다. 세 번째, 구성 단계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특히나 두 번째, 주제와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인지 검토한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지문에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제목이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지문과 잘 연계되는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두 번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 단계에 적절하게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걸 확인하는 게 바로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입니다. 자,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는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실적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문단 같은 경우에는 공자 맹제와 같은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중심 생각이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게 바로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고 만약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근거를 보충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자료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삭제하는 것과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입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문장의 연결성들을 확인하는 것도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입니다.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는 문장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까 좀처럼 모른다라는 표현을 한번 봤었죠. 좀처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좀처럼이 부정문과 호응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쓰는 게 바로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거나 필요 없이 사용된 단어가 없도록 확인하고 뜻한 단어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없도록 고쳐 쓰는 것들, 그리고 표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단어가 없도록 하는 것들. 자, 표기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아까 대가 같은 단어가 표기가 잘못된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 쓰는 게 바로 문장 수준의 고쳐 쓰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문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쪽입니다. 자, 7쪽에는 비만에 관련된, 청소년 비만에 관련된 두 번째 지문이 있는데요. 자, 여기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비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라고 문장이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늘어난 건 비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비만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해서 비만이가 아니라 비만 인구가라고 고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해서 고쳐쓰기 때문에 이런 건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보면 그 밖에도 청소년들은 척추 옆구멍증이나 각종 전염병에 취약한 상태. 자, 이거는 주제와 상관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제는 청소년 비만에 관련된 얘기지 옆구멍증이나 각종 전염병이라고 하는 기타 질병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삭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나는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을 운동 부족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운동 공간 부족에 문제가 있다. 자, 이거는 운동 부족이 가장 큰 비만의 원인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나 운동 공간의 부족? 자,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앞문장의 근거가 뒷문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러나가 아니라 역접의 그러나라고 하는 건 역접의 관계일 때 표현하는 접속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를 그리고로 교체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운동 공간 부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쳤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고쳐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고쳤을 것들이 학습활동의 2번을 보면 2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문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청소년 운동 공간 부족 문제가 있다라고만 제시하고 청소년 운동 공간이 왜 부족한지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운동 공간 부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고쳐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다라면 운동 공간 부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의 2단원 지문의 내용들은 봤고요. 내신형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쓴 글을 돌아보면 기출형 문제, 내신형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본문을 읽고 고쳐 쓰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고쳐 쓰기를 확인하는 문제들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기억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1번 기억 인생의 소중한 가치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까닭으로 고쳐 쓰는 게 적절합니다. 두 번째, 니은 공자, 명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한다는 건 중심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야 합니다. 자, 3번 디귿 틀리지 않다. 자, 틀리지는 다르지로 고쳐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4번 리을의 대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가가 맞는 표현이고 대가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대가로 고쳐 쓴다는 건 오히려 틀리게 고쳐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쳐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근데 5번 자, 5번에서는 그러나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공부라고 하는 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치가 있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 깨닫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공부의 의미들을 첫 번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데 가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걸 뭔지 깨닫게 해주는 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부의 가치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의미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쓰는 접속어를 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게 고쳐 썼죠. 그래서 잘못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가를 나와 같이 고쳐 쓰기 할 때 고려할 법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비유적 표현은 적절하게 잘 쓰였어 라고 했는데 자, 이 지문에서는 비유적 표현은 애초에 나타나지 않았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잘못 표기된 단어를 바르게 고쳤어야겠어? 라고 했는데 가와 나를 바꿔 고쳐 쓰기를 한 결과를 봤을 때는 잘못 표기된 단어를 고쳐 쓴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차이는 가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척추 역구문증 전염병에 취약한 상태 이 문장이 나문단에 없죠. 나글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문제와 관련 없는 기타 질병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에 지시어를 수정한다, 뭐 접속어를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은 고쳐쓰기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문을 보면은 지금 봤던 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관련된 것들이 공부의 가치를 공부해야 되는 진정한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보기 박스의 내용이죠. 자, 이런 공부의 가치, 공부해야 하는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보기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봤던 본문에 있는 가나다라 이 네 군데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다문단에 보면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면은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미래를 위한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야지 라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좁은 대비가 될까로 가장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와 라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 보기에 있는 내용은 4번 다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고쳐쓰기 할 수 있도록 학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원의 내용들은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까지 이 모든 자료는 남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